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고갱이 국어 기초입문 과정이에요.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국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한 12시간 정도의 12타임 정도를 통해서 국어 시험 나오는 것들을 좀 알아볼까요? 공무원 시험 문제 중에서 국어 문제는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쉽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겠죠. 똑같은 것인데 그 누군가는 어렵게 느끼고 누군가는 쉽게 느낀다. 이건 뭔 차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따라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되냐면요. 국어는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대로 공부를 하고 뭐가 시험 문제 나오는지 방향을 잘 알고 그 방향에 따라서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좀 그렇죠? 실제 얼굴하고. 자, 우리가 공부하는 그 목차는 이렇게 잡아왔어요. 국어학습법, 그 다음에 국문법, 어문규정, 한자, 비문학, 문학. 자, 요 2장부터 6장까지가 시험 문제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비중이 약간씩 다르긴 해요. 매년 달라지기도 했고요. 예전에는요, 국문법이나 어문규정이 20문제 중에 한 10문제, 11문제까지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쪽 부분의 비중이 대단히 작아졌어요. 그건 누가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해놓은 게 아니고 매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년 어떤 부분이 그전에는 많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많이 나올 거야. 그전에 적게 나왔으니까 이번에 적게 나올 거야. 그거 없어요. 어느 분야에서 몇 문제가 더 나올지는 출제자들의 아니면 고시센터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문제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국어학습법 첫 번째, 우리는 연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하다. 나침반이 맞아요? 나침판이 맞아요? 나침반, 나침판 둘 다 맞죠. 이런 것도 따져요. 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옆에? 부모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도움도 주시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일을 해서 알바를 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자금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뭐가 중요할까요? 방향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 2개월이나 4개월 정도로 보통 이론 정리를 하거든요.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준비하고 그래서 기출문제도 정리하고 방향도 잡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공부를 하다가는 문제가 생겨요. 실제 국어 시험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이 국가직 시험도 있고 지방직 시험도 있고 그렇죠?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이렇게 시험을 봐요. 시험 문제가 그 이전에 뭐가 있겠죠? 기출문제가 있겠죠. 그럼 국가직이나 지방직 요 두 가지 형태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출문제 고스란히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변형이 됐죠. 근데 시험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는 약간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시험 문제 수준과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부해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나왔으니까 이번에 쉽게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는 약간 더 넓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은 출제되었던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이런 문제들. 예전에 서울시를 따로 봤어요. 서울시를 따로 봤는데 이제는 지방직 시험 볼 때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우리 교재에는 서울시를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향이 조금씩 변화가 좀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부분은 출제됐던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출이에요, 기출. 출제되었던 것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나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범위에서, 같은 영역에서 약간 더 변형이 되고 어려워지거나 그렇게 해서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부할 범위를 줄이고 깊이 파고들어라 라고 써놨는데요. 국문학을 공부를 한다, 국문법을 공부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할 범위를 줄이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실제 시험에 나오는지 그 유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방향을 잘 잡고 평상시 연습을 해 나가셔야 되겠죠. 그럼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보면은 기존에 나왔던 수준에 맞춰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해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깊이 파고 들어야 돼요. 약간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시험 문제에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많은 친구들이 기출문제 수준 이 정도니까 나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바람에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약간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포인트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도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공부를 해나갈 때는 어떤 분야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러면 그 시험 문제와 관련지어서 약간 더 넓게 깊게 들어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역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거시사, 미시사 이런 말 있죠. 거시적인 안목, 미시적인 어떤 꼼꼼함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꼼꼼함. 뭐가 나올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세밀하게 들어가서 관련된 부분을 아주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문제를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된다. 그걸 누가 해드리겠어요? 오대혁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해드리겠죠. 자,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언급해 놓은 게요. 이론 정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이다 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뭐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론을 다 끝내고 나면은 문제 풀릴 것 같죠. 결코 그게 아니에요.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만은 많은 친구들이 보면은 석박사 과정이 있더라도요. 국어 관련해서 공무원 시험을 다주면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그 이론적으로 정리된 거, 그 다음에 실제적인 그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방향성을 잘 인지를 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 그것에 초점을 두고서 이론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출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한 상태에서 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시험 문제 요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1년, 2년 돼도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국어 분야들을 다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의식하셔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강의를 해나가는 그 강의 특징을 여기 써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얘기 있죠? 출제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요.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인지를 시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면서 희한한 암기법들이 있어요. 오대혁 선생님만 개발해 놓은 그런 암기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반복하세요 라고 하면 소리 내서 따라 하시고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순간입니다만 바로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듯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 하시고 그러면 암기도 수월해지고 이해도 빨라지고 그렇습니다. 신나고 재밌게 국어와 놀게 해야 된다. 성인이 됐다고 해서 국어 심각하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신나게 공부하고 놀면서 공부하고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신나야 돼요. 모든 공부는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재미있는 공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심도 있는 테스트, 연계 심화 학습으로 이끕니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울비스에서 강의하는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심화된 내용도 하고 예컨대 어문 규정, 표준어 맞춤법 같은 것을 따로 특강 잡아서 한번 연습도 더 하고 한자도 공부 더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기출문제 정도 정리하면 시험 보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데 깊이 들어가는 뭔가를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좋은 결과,
요즘 같은 경우는 국어 시험 같은 경우는 90점 넘어야 합격을 하고 그래요. 성적들이요, 시험 성적들이 대단히 높아야 돼요. 평균 90점대에 가까운 성적이 돼야 이게 합격을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있어요. 옆에서 우리 제자들이 많이 합격을 했다고 와서 자랑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다 맞거나 하나 두 개 등 틀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요즘에 합격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기간은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기간은 시험 볼 때까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시험 보아서 합격할 때까지는 계속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냥 놀고 계시면 돼요. 자주 만나고, 문제 풀고, 그러시면서 계속 질문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합격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우리 공부를 해나가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이런 방향으로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어떻게 올라갈까요? 시험 문제가요, 공부하다 보면 요렇게 살짝 올라다가 갑자기 올라가요. 요 상승세를 탈 때 딱 시험을 봐야 되겠죠. 기간이 오래 걸렸다고 좋은 성적 거둘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은요. 어떤 제자는 7년 걸려서 합격했다고 와서 인사하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7, 8년 걸렸어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오래 걸린 친구들도 있는데, 5, 6개월. 제가 강의했던 친구 중에는 2개월 만에 합격한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는 뭔가 더 있겠죠. 영어도 잘했고, 그 다음에 2개월 동안 하라는 것만 탁 하고 와서 시험 봤는데 합격했대요. 동영상을 몇 번을 돌렸대요. 그래서 아주 그냥 끝내주게 공부를 한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하니까 짧은 시간 내에 합격을 한 거죠. 보통은 1년 정도 아니면 5, 6개월 내에도 보통 합격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존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늘 무슨 생각하죠? 쉽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짝 해야 돼요, 바짝. 그래서 5, 6개월 만에 합격하는 친구들은 5, 6개월 동안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매진합니다, 이거에만. 이 공부에만 매진을 하고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오래 걸리느냐?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방향성을 잃고서 왔다 갔다 팔랑귀인 친구들 있잖아요. 어떤 강의가 좋다더라, 저런 강의가 좋다더라. 자, 그런 강의하고 상관없어요. 모든 공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생이만 정복해도 합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 이 책, 저 책 많이 본다고 해서 물론 그와 관련된 깊이 있는 다른 것들이 인지하는 게 많아지긴 합니다만은 짧아도 합격하는 이유는 뭐냐? 방향성을 정확히 알고 시험제 나올 부분들을 어떻게 푼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체득하고 느끼고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잘 못해요. 대충 어떻게 하다 보면 설렁설렁 하다 보면 되겠지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방향을 정확히 알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훈련을 반복해서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5대0만 정복해도 국어 합격합니다. 5대0을 정복하기 힘들겠죠, 물론. 그래도 5대5 선생님이 일러주는 정도, 훈련시키는 거, 그것만 정확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종교 지도자 된 느낌인데요. 진짜 맞아요. 믿어야 돼요. 믿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따라서 몇 개월 하다 보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5대0 딱 치고 합격 수기 딱 하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친구들은 믿고 따라간 겁니다. 팔랑귀처럼 여기저기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강의라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 생각하셔서 국어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공부는 특히나 처음에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올라가는데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지는 시험에 가까워질 때 합격할 즈음에는 아주 급상승하는 좋은 성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합격의 길로 돌진하라. 우리 뭐 프린트에도 제가 그 얘기를 써놨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직 기출 22년도 나온 걸 좀 봤는데 쉽게 느끼지만은 언제나 실수가 문제다 했는데요. 22년도 국문법 문제 관련해서는 3문제가 나왔고 어문규정 3문제, 비문학이 9문제, 문학이 4문제 나왔습니다. 총합쳐서 몇 문제인지 알죠? 20문제. 근데 이 문제들 중에서 난도가 높은 게 한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보통 정도의 문제가 11문제. 좀 떨어지는 문제가 8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자, 출제 비중을 보니까 어때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오죠? 비문학이 많이 나왔죠. 최근 몇 년간 비문학, 논리적인 걸, 독해 관련된 부분의 문제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부분, 논리적인 글의 부분에서 내가 문제가 좀 있다 하는 친구들은 좀 낭패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국문법이나 어문규정 문제가 예전보다는 대단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꽤 많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 요걸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봤는데요. 품사 관련된 문제, 지시관형사. 이 사람, 저 사람 할 때 이, 저 같은 것들 지시관형사라고 하거든요. 그와 관련된 문제. 어휘와 관련해서 고유어니 한자어니 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출제 경향이 그래요. 그 다음에 어문규정은 맞춤법, 표준어, 표준발음법 여러 가지 나옵니다. 외래어 표기법. 그런 것들 중에서 한글 맞춤법 문제 2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요 나온 문제들이요. 그 이전에 출제되었던 것들을 재탕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응용하여서 약간 변형한 문제 스타일.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기출문제에 대한 꼼꼼한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은 국문법이나 어문규정에서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속담, 관용어, 한자 문제. 한자하고 한자성어는 보통 한자성어 2문제 이렇게 나와요. 한자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나왔다 한자 그대로 나오기도 하지만 잘 안 나옵니다. 새롭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한자라고 나 중학교 때인가 그때 공부 좀 하고서 그 다음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건 당신 문제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걸 물어야죠. 저는 그랬는데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을 이번 기초입문과정에서 대충이라도 흐름을 잡아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자, 한자성어 그런 문제가 나오고 속담도 나와요. 그 다음에 비문학에서 말하기, 퇴고, 쓰기, 독해 문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국가직 7급 시험 같은 경우도 피셈 문제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뭐의 문제냐면요. 독해 문제예요. 그러니까 독해와 관련해서 요즘엔 뭐라고 표현해요? 문해력이라고 하죠. 글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독해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문제화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직 7급도 그렇고 당연히 5급이나 이런 것들은 다 피셈 문제였으니까 독해 중심이었죠. 거기에다가 논리까지 들어가죠. 거기는 공무원 시험 문제는 논리까지는 안 들어가요. 보통 보면 지문 자체의 어떤 내용을 추론하거나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 묻기도 하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 뭐 글의 진술 방식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대비하는 이론적인 측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문학 관련해서는. 논리적인 거는요. 뭐가 중요할까요? 지문을 읽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가 없어요. 포인트를 잡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풀지. 그 다음에 문학 문제는 고설, 고전시가, 현대시, 현대소설 등 요거를 한 4문제, 5문제, 많으면 5문제 정도고요. 그 문학 부분이 거의 없을 때도 있었어요. 자, 그거는 시기마다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골고루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바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림까지 그려봤어요. 국문법, 글자 잘못했네요. 한자, 비문학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
22년도, 21년도 계속 이어지는 지방직 같은 경우도 큰 흐름을 보게 되면 국가직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조금 비중이 줄어들었죠. 국문법 한 문제, 어문규정 두 문제, 한자 두 문제는 똑같고 비문학이 또 비중이 높아졌고 문학이 5문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로되 흐름상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국문법이나 어문규정, 표준어, 맞춤법 이런 문제들은 좀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최근에는. 예전에는 그 비중이 높았다. 한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10문제쯤 내다가 이제 한 5문제 선에서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라고 또 볼 수 있냐면요. 출제자들이 국어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심이 아니라 문학을 전공하셨거나 이런 분들, 국어교육과라든가 이런 데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출제를 하실 텐데 그분들이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를 하게끔 해서 그 문제 중에서 추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 추리다 보니까 야 국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 쓸데없이 배울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더 중요한 건 독해 아닐까?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가 문제다? 표준어 맞춤법도 모르고 띄어쓰기도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전에는 띄어쓰기니 맞춤법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어휘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어휘를 좀 강조하자 하는 쪽으로 큰 흐름을 잡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독해력의 문제가 더 있다. 글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요. 비문학 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요. 독해력을 길러야 된다 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건 실제 큰 흐름상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수능이나 피셋이나 NCS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독해 문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독해를 중심으로 한 흐름을 시험지에서도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비슷하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국문법이나 어문규정이나 공부를 안 하면 되겠어요? 자, 당락을 결정짓는 건 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요. 국어시험 문제에서 하나하나 2개 정도 틀면은 그나마도 불안감이 좀 덜 안 돼요. 3개 틀리잖아요. 떨어질 공산이 되게 커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어느 지점일까요? 국문법, 그 다음에 한자 같은 것들. 여기에서 걸린단 말이죠, 문제는. 아예 포기하고 시작할래요. 예전에 그런 친구 하나 있었어요. 한자 시험 문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 문제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합격 수기를 써놨어요. 나는 한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시험 문제 2번이 많이 나오더라, 답이. 그래서 한 2번을 찍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합격했다. 그래서 뭔 생각했죠? 우리 수험생들한테 한자를 공부 안 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하다 망해요. 근데 예전에 또 국가직에서 한자가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 서포터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아마. 학원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한자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그 수험생들이 질문을 하니까 예전에 국가직 안 나왔어요. 작년에도 안 나왔고 재작년에도 안 나왔어요. 이거 한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 딱 3문제 나왔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그래서 분야별로 공부를 하되 요즘에 출제 경향이 그렇다는 것이지 출제 경향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변화의 조짐. 한두 문제만이라도 변화되고 새로운 유형 나오고 안 나왔던 문제 스타일들이 더 나오고 그래 버리면 학생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골고루 다 해둬야 돼요. 골고루 다 해도 돼. 최근에 출제 경향은 이렇다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해야만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직 관련된 부분도 독해 문제 많이 나왔음을 또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국가직이나 지방직 이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해서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앞에서부터 쭉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나침반, 길을 알아야 됩니다. 길을 알고 그 길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공부할 것이냐. 첫 번째, 기출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이론 같은 것들을 점검하고 약간 더 공부하라고 그랬죠? 약간 더 넓게 공부하고 그리고 반복하고 골고루 하고
시험 볼 때까지는 놓지 말고, 학교 갈 때까지는 놓지 말고. 여러분들이 동일한 공부를 하면서도 어떤 친구들은 어렵게 느끼고요. 어떤 친구는 쉽게 느껴요. 자, 요 그림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요 길이가 똑같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요렇게 보고요. 어떤 친구는 요렇게 봐요. 똑같은 선분인데도 불구하고 짧게 느끼죠. 되게 길게 느껴지죠. 공부의 양은 똑같아요. 합격하려면. 근데 쉽게 느끼고 재밌게 느끼고 즐겁게 느끼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호흡을 같이 하고 선생님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막 문자도 보내고 그러시면 여러분들에게 대답도 잘 해드릴 때고 좋은 결과가 있겠죠. 여러분 함께 합격의 길로 나아갑시다. 자,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